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의 초대 예술대학장을 맡았던 명예교수 황원철입니다. 오늘의 발표할 주제는 병자호란 쌍용전투의 한과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참으로 민족사에 너무도 참혹한 전쟁사로서 병자호란을 우리가 다 일깨워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졸들이 쌍용곡의 전투지에서 청나라 대군에 모두 목숨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인조왕은 우리 땅에서 청태종한테 머리 풀고 3번 절하면서 또 9번 이마를 박는 삼배 구구도록 하는 이런 지역의 역사도 안겨지고 우리 땅에 또 청나라 태종의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성전비를 잠실 체육관 앞에 지금 잠실 호수 앞에 서 있습니다만 지금은 삼전도비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 쌍용곡의 전투지에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나의 주제를 가지고 숙종 임금과 인조왕의 또 슬픈 바람과 감회를 엮은 시와 접목해서 시와 그림으로서 병자호란과 접목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강주 쌍용 전투는 우리 민족사에 참혹한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충신 황시영공과 백선남 부사를 비롯한 제장병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한 수많은 병들들의 이름 없는 영혼들이 강주 쌍용곡에 떠돌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면 되겠습니다. 이 쌍용곡에는 동안의 바람이 아주 어슬렁거리고 있어서 중이절사한 황시영공과 또 제장병들을 달래지 못해서 이 죽음의 고개로 서러운 혼령들의 영혼들이 도돌아 다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의 작가인 본인의 바람 시리즈 중에서 전쟁의 상흔에 얽힌 슬픈 바람이 한 장르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6.25 전란기에 때 제 어린 나이에 고향 동산에 이민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애장터 사이로 부는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 내용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마산교육대학 교수 시절에 민속예술연구회 학생들을 이끌고 창원의 남산 항시행궁의 유적지 답사와 문창대 놀이 발굴 학술 연구를 하면서 항동리센터, 말하자면 지금은 의창구 소닥동에 있는 임진각 식당 맞은편에 대동 아파트 숲단지 전체가 항동리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동리와 항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항동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항시영공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의식이 확산되어 나갔더랬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각을 바람의 작가인 본인의 영적인 세계로 아주 전이되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강주 쌍용의 병난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전사한 장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조정에서 제사를 지낸 일종의 사제이죠. 임금이 제사를 지내라 하는 이 사제의 명을 받아서 제사도 지냈고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 슬픈 아주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들이 저 세상에 가지를 못하고 떠돌면서 백성들에게 인간 세상에 보복을 하거나 역병을 일으킨다거나 또한 가뭄을
나오게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영혼이 제사를 받지를 않으면 이런 한이 맺히기 때문에 창원의 항시연공의 초원장에 있는 유적지나 강주 쌍년고개에서 부는 여러 가지 슬픈 바람도 이러한 일화 속에 매몰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병난시의 장돌들의 비통한 넋이 창원의 항시연공의 초원장이 있는 유적지 일대 남산 항동리센터 중심으로 이러한 바람이 떠돌고 있었고, 또한 강주 쌍령의 전투지에 무갑산과 낙하암 일대에도 이러한 슬픈 바람이 떠돌고 있었다 해서 민간 유령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쌍령곡에는 비통한 바람이 아직도 불어대고 있고, 명난 이후에 숙종 임금이 이 쌍령고개를 지나가면서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또한 영조 임금도 눈물이 비오듯 하여 내 마음이 지나치도다 하는 이러한 영조 임금의 감회를 읊은 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바람의 작가인 본인은 전쟁의 상흔이 몰고 온 영적이고, 또한 신화적인 세계에서 정립되어진 휴전선의 바람, 또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전이라고 하는 작품도 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본인의 바람 시리즈 중에서 전쟁의 상흔이 얽히고 있는 이런 슬픈 바람을 작가 활동을 했던 것이 이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바람의 작가 활동의 과정에서 3.1절의 기와 바람, 이것은 일종의 일제하에 치욕의 역사가 얽힌 이러한 슬픈 작화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가 바람 시리즈 최초의 생성 원료는 40년 전 1979년 중립국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그 바람 시리즈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비인 환상 현실주의, 원어로 이야기하자면 판타시의 리얼리즘입니다. 그 리얼리즘의 거장은 루돌프 하우스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환상 작가입니다. 이분들의 초대로서 동방의 환상주의 또는 아시아 또 한국적인 무속에서 얽힌 바람의 작가 제를 초대를 했습니다. 1979년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을 당했을 때 오스트리아 중립국에는 너무도 무서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중립국이니까 북괴군들은 아주 거리를 활보하고 행진을 했는데 우리의 교포들은 전부 숨어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시기에 제가 바람의 궤적 바람 시리즈를 발표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스의 신문, 영국 방송국, 블루 W 방송국이나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기사에서 바람의 작가로서 국내외에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바람 시리즈 작품을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의 쌍령 전적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항시연공 연구회에서 2012년 5월에 경기도 강주 항토사 연구회 박강훈 소장의 안내로서 조정호 회장과의 일행이 우리가 그쪽을 답사를 했습니다. 무갑산이 있고 또 도평리산, 선세강 전사비가 있는 그 지점에서 아주 이 그림과 같이 낙하암, 암벽이 있고 그 암벽에 전부 우리 병사들이 떨어져서 죽은 이런 낙하암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낙하암에서 부는 슬픈 바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론에 바로 들어가자면은 병자호란의 발발과 항시연공의 중의절사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서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636년
인조왕 14년입니다만 청나라 태종은 우리 조선에게 명나라를 칠 테니까 군수물자와 병력을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조왕과 조정에서는 어찌 우리 조선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청나라를 칠 수 있도록 명나라를 칠 수 있도록 청나라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고서 배척을 했습니다. 이때 척하파 또 주사파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척하론자는 청나라를 우리는 배척할 수밖에 없다 하는 척하론자고, 주화파는 그래도 전쟁이 나는 것보다 청나라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들어주자 하는 주화파가 있었으나, 최명길 같은 주화파. 그러나 대다수의 신하들은 전부 척하파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청나라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나라 그때부터 전쟁의 기운이 맴돌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636년 12월 2일입니다만 홍타이지가 이끄는 약 20만 대군이 바로 압록강을 도하하고 급습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조왕은 그 사실을 열흘 이후에 12월 12일에 한성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뒤늦게 인조왕은 세자빈 강씨와 원성과 둘째 아들 복림대군과 또 셋째 아들 임평대군을 먼저 강화도로 피신을 시키고 곧 따라서 강화도로 피난을 가겠다고 했지만도 너무나도 청나라 대군들이 속도 있게 급습을 하는 바람에 우리 인조왕은 갈 곳이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종의 갇혔다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청나라 대군들이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항복하라 외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조왕은 이제 신경진에게 철통같이 그 성을 지키라고는 명을 내리고 전국에 있는 각도 백마 절도사들에게 임금과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러한 납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주 한 영특한 신하 한 사람이 거지꼴로 해서 미친 거지 모양으로 해서 임금님이 납서를 안고 청나라 대군을 어슬렁거리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거지니까 청군들도 놔두었겠죠. 이래서 전국의 백마 절도사들에게 인조왕의 납서를 다 전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백마 절도사들은 나라 지키려고 하는 의리에 찬 선비님들과 의병들을 일으키고 또 간병들을 모아서 경기도 쌍릉 전투지를 향해서 진군하였습니다. 이때에 최남단에 있는 우리 창원의 대도부 백선남 부사와 항시영공은 이때의 김해에 있는 병사들까지 합쳐서 300여 명을 이끌고 전투지에 나갔습니다. 김해에 항이중 영장이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김해 병사들까지 너무나 벅찬 한해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눈보라치는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강주 쌍릉 전투지로 제일 늦게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 민영부대에 합세를 했지요. 이렇게 해서 한창 전투를 하다가 한동안에는 민영부대가 청나라 기세를 꺾었는데 결국 어떻게 난데없이 민영부대에 화약폭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러한 화약폭발 사고 때문에 우리 병사들은 전부 다 뿔뿔이 산산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청나라 병사들이 기습을 해서 우리의 병사들을 전부 다 전몰시켰습니다. 이때 백선남 부사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창원에서 출발하기 전에 나무 폐에다가 백선남 이름을 새겨서 상투 속에 넣고 오색 반일을 해서 위장을 해서
두 동생들을 불러서 내가 아무래도 전투에 죽으면은 이 패를 보고 내 이름을 찾아라, 시신을 찾아라 하는 명을 내리고 유언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백선남 부사 또한 용감한 하나의 용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사를 할 때에 백선남 부사는 항시연공에게 이 부사를, 부인을 창원 대도부 관인입니다. 관인을 후임 부사에게 꼭 전해주라 하고서 전사를 했습니다. 항시연공은 상사의 명을 받들고 오른손으로서 그 부인을 꼭 쥐고 왼손을 가지고 칼을 자르가면서 같이 용전을 했지만 부인을 가지고 있는 오른손을 절단당했습니다. 다시 왼손을 그 부인을 움켜쥐고 싸우기 시작했으나 결국 왼손마저도 절단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항시연공은 두 다리를 가지고서 그 부인을 끌어모아서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군은 우리 항시연공의 목을 쳤습니다. 양팔 잃고 목도 빈 우리 항시연공은 참으로 추기절사한 행적을 역사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인을 다 뺏기기도 하고 항시연공은 뚜벅뚜벅 그래도 백선남 부사 시신 앞을 걸어가지고 시신을 감싸고 이렇게 순절을 했습니다. 32살의 그 젊은 나이에도 이러한 애절한 슬픈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백선남 부사와 항시연공의 중의절사 행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원도구 백선남 부사를 수행한 충신 항시연공은 창원의 정계리 출신입니다. 이 항시연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아주 의리가 있고 학문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또한 불의를 보고는 절대로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래서 백선남 부사와 함께 최남단 창원에서 먼 거리에 불구하고 그렇게 대쌍령 전투지에서 그런 전투를 했다는 그 사실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일입니다. 1637년 정월 초사흘 새벽부터 한나절이 지나도록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는데 좌측의 낮은 곳에서 진을 친 경상자도 백마 절도사와 흥안의 부대가 하역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은 진영이 무너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약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민영 부대는 전부 다 전멸했다는 아쉬운 이러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치욕의 역사를 안고 있고 또 지금은 마지막으로 제가 전쟁의 상흔에서 발현된 나의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작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숙종 임금이 백난 때 수많은 병사들이 그야말로 불쌍하게도 죽어간 그런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쌍년 고개를 지나가면서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또한 영조 임금은 아주 능행을 하면서 강주 쌍령을 지나가면서 아주 이거를 보고 또 감회를 적은 슬픈 시도 있습니다. 제가 시 낭송법으로 한번 숙종 임금의 시를 한번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굳센 영혼 어디로 돌아갔나 슬픈 바람 고개 위에 부는구나 술에 멈추니 해는 저무는데 머리 돌려 바라보니 더욱 구슬퍼. 이러한 시는 숙종 임금이 쌍령을 지나가면서
민영의 후한 장군의 자손을 노경하라고 명하고 숙종 임금의 감회를 적은 시입니다. 또한 영조 임금은 시를 지제교에 내려주은 시를 하나 읊었습니다만, 눈물이 비오듯 하여 내 마음이 지나치도다. 이번 능행시에는 그곳을 돌려보고 갈 것인데, 지제를 볼 것이니 장막을 설치하여 의에 죽은 혼백들이 머물게 하여 깊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 있으니 눈물이 흐르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모두 헛이 아니로다. 이렇게 숙종 임금과 영조 임금은 쌍명전투의 참상을 슬픈 시와 감회를 남겨두었습니다. 작가인 저는 이 두 임금의 슬픈 시를 보고 감회를 느끼기도 하고, 제의 선조인 강시영군과 또한 백선남 부사의 처절한 죽음에 대한 추모하는 슬픈 시와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작화했습니다. 그러면 제 바람 시리즈를 잠시 후에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강주 쌍령의 낙하암과 민간 위령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약 400년 가까이 자발적으로 저 강주 쌍령 고개와 무갑산 일대에 노인들이 큰 독에 막걸리를 받아놓고 해마다 10월 1일 날 민간 위령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허안 선봉군이 신세강의 진을 친 이곳에 바로 전마를 했기 때문에 청나라 대군에 전부 떠밀려서 도망을 치다가 이 암벽의 깊은 절벽 사이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암벽이 이렇게 있는데 절벽을 추상화한 바람 시리즈 작품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낙하암, 이름을 낙하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낙하암은 민간 위령제로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작품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주 쌍령의 이 전투지 산들입니다. 이것은 무갑산 아래에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에서 절벽이 있습니다. 이런 이 계곡의 그 절벽 바위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하나의 명졸들을 기리는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조금 추상해서 조금 약간의 그 부상입니다만, 쌍용고개의 그 아주 슬픈 바람을 아주 현상화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바람도 이 쌍용고개의 슬픈 바람을 다소의 사람의 형상도 하면서 입을 벌리고 청나라 대군을 부르고 고함 지르는 모습의 바로 추상화니까 그러한 감각적으로 슬픈 바람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작품도 한 300호 되는 큰 작품인데, 안개와 바람이 있는 그런 작업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 바로 이 작품과 같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슬픈 바람이 아닌 작품들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발표한 작품들, 이런 바람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아라가야에 부는 고분군에서 스치는, 이것도 일종의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분군에 있는 여러 가지 고분을 테마로 하는 그런 일종의 슬픈 바람입니다. 이 작업도 일종의 쌍령 전투지에서 어성거리고 있는 그 바람이 고개를 지나면서 부는 바람의 형상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현재 마산 법원장실에 소장되어 있는 바로 쌍용곡에서 부는 슬픈 바람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전쟁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시신 같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흉물들이 많이 어지럽게 날려져 있고, 쌍용곡에서 부는 바람이 강풍도 있고 얼성얼성거리는 그런 슬픈 바람이 고요하게 부는 그런 냄새가 풍기듯이 작가들 같으면 감각적으로 슬픈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주 영조 임금이 아주 아까 전에 시 낭송을 했습니다마는 눈물이 겨워하는 그런 영조 임금의 감회를 엮은 그런 슬픈 바람이, 눈물 겨운 바람이 어찌 보면은 눈물 방울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하고 하나의 그러한 바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를 시각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작품은 슬픈 바람은 아닙니다만 제2회 2005년도에 중국 베이징 비엔날에 우리 한국 대표 작가로 선발되어서 출품했던 작품인데, 계곡에서 부는 아주 그런 지리산이라든지 그런 설악산이라든지 계곡의 폭포 모습을 하면서 다소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드로잉 작품들이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 작품들 하집 중에서 바람 시리즈 이전의 작품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양계촌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전 때 제가 입상한 작품들이고, 여기서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바람 시리즈를 여기 이경성 이일선생의 편론이 있습니다만 작품입니다. 바람 시리즈도 역시 직선을 도입한 바람, 곡선을 도입한 바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용이 승천하는 모습, 용은 보이지 않죠. 바람도 보이지 않는 도입을 했습니다. 용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를 시각화했다. 이 작품은 여체, 감미로운 어떤 부드러운 여체와 바람하고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주로 일본의 아주 에로티시즘 작가들하고의 교부를 가지면서 여체하의 바람 시리즈입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의 하풍안의 풍광과 파도를 바람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이건 이제 바람 시리즈 중에서도 이렇게 삼각형, 마름모 이러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하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백한도 오스트, 인도네시아 발리섬 풍광과 바람, 이런 작품. 이것도 일종의 여체를 도입한 바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 부분을 상상을 하시라,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체의 허벅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에로티시즘적인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전선의 바람, 제가 전생화 중에서 휴전선의 바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3.1절의 기와 바람, 또 애장터 사이로 부는 바람, 우리의 선조 항시행공을 추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조 쌍명의 곡에서 부는 슬픈 바람, 여러 가지 이런 바람, 이 작품들은 전부 다 휴전선의 바람입니다. 제가 비무장지대에 직접 허가를 얻어서 비무장지대에 답사를 했던 바람입니다. 이건 모학산의 산무, 산이 춤을 춘다 하는 이런 내용. 이것은 하포만의 풍광과 바람, 내 고향 마산 하포만. 지금 사보이 호텔의 벽화로도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풍광과 바람. 이렇게 해서 바람의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람 시리즈의 창작 생활 40년을 보내오면서 전쟁의 상흔에 얽힌 피맺힌 사연들이 작가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몰입이 되고 그 모라의 세계를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테마로서 창작을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와 소년기 시절을 보냈던 내 고향, 바로 이야기하자면 하만 칠언읍 유원리, 그런 6.25 전쟁 때 전부 다 이 피난을 다 가고 난 게 돌아와 보니까 전부 죽어 있는 시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가 내돌아다니는, 뒹굴어 다니는 시신도 있고, 애장터 사이로 부는 바람이라든지, 또한 마산 교육대학 시절에 우리의 선조인 항시영공을 추모하는 이러한 학술 탐방 연구를 하면서 선조에 대한 슬픈 애정을 바람으로 담았던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쌍년곡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슬픈 바람이 숙중 임금의 시에도 도입이 되었고, 또 영조 임금이 눈물이 비오듯 하여 내 마음이 지나치도다 하는 이런 감회를 엮은 영조 임금의 시를 근거로 해서 필자의 신화적인 그 혼령의 세계가 연결어 엄섬이 되면서 작가의 창작 세계로 승화되어 나갔다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의 작업을 일종의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작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 시리즈의 창작 생활을 40년 이끌어오면서 전쟁의 상흔에 얽힌 피맺힌 사연들이 작가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몰입이 되고 그 모라의 세계 속에서 슬픈 바람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본인이 유년기 시절에 애장터 사이로 부는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3.1절의 기와 바람, 또 6.25 때의 전랑기에서 여러 가지 슬픈 사연들이 전쟁화로서 일종의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 시절에 1974년도에 마산 항시 종친회 회장으로서 선조의 여러 가지 이러한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남한산성 남산에 있는 항시영공의 묘역과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탐방 연구를 하면서 문창제놀이 발굴도 하고, 또 설령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이끌리면서, 그리고 항시영고의 영정 제작까지도 2018년도에 정충문화진흥회 주체로서 제막식도 한 내용을 본다면, 이러한 항시영공에 대한
영정 제작과 또 항시연공의 그러한 어릴 때의 그런 일화들과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슬픈 바람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승화되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년곡에서 어슬렁거리는 슬픈 바람이 숙종임금의 시에도 도입이 되었고 영조임금이 눈물이 비오듯 하여 하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창원의 남산 항시연고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항동리와 항동센터 그 일대의 슬픈 바람은 말하자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역병이 일어나고 해서 항시연공 추모놀이를 추모제 놀이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항시연공 추모놀이가 문창제 놀이로 명명이 되어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문창제 놀이로서 지금까지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고 정책문화진흥회 역시 학술 탐방 연구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